국민소득 3만 달러 진입이라는 올 초 기대와 달리 1인당 국민소득이 6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10년째 국민소득 2만 달러대를 맴돌며 저성장 국면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3년여 만에 장중 117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FOMC를 앞두고 연내 금리 인상 신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이 환율 상승 요인으로 풀이됩니다. 정부와 경제계가 오늘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청년 일자리를 2017년까지 20만 개 이상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 농심에서 출시한 짜장라면이 출시 2달 만에 라면 시장 점유율 10위에 오르면서 식품업계에 때 아닌 짜장라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월요일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초만 해도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할 것이란 핑크빛 기대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달리 최근 1인당 국민소득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10년째 국민소득 2만 달러대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저성장 국면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정한희 기자가 전합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2009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현대 LG경제연구원 등 민간 연구소들은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하반기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어 오히려 1인당 GDP가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인당 GDP가 28,100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3만 달러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것이란 기대와 다른 양상입니다. 이에 따라 1995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국민소득 10,000달러에 도달하고 2006년 2만 달러에 진입한 이후 10년 가까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2만 달러대에 머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성장 동력이 떨어진 데다 메르스 여파로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는 등 악재가 겹치면서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3만 달러 진입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올 2분기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을 밑도는 0.3%를 기록하는 등 5분기 연속 0%대 성장을 기록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한국은행의 전망치인 2.8%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1인당 GDP는 향후에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기 어렵다는 분석이 잇따르면서 이대로라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23년에서야 4만 달러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OECD 전망대로 2.9%로 하락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에 도달하기까지 17년이 걸릴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이는 OECD 주요국이 4만 달러에 도달하기까지 평균 13.6년이 걸린 것에 비해 한참 뒤처진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 경제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기도 전에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그동안 우리 성장을 이끌어왔던 몇몇 산업 분야, 반도체라든지 철강, 전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장이 둔화되면서 새로운 성장 산업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과 같은 성장률 둔화, 저성장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침체된 내수 시장이 우선 살아나야 한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3년 1개월여 만에 장중한때 1,17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이번 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면서 달러 강세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폭을 줄이면서 전날보다 90점 내린 1,167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정부가 오늘 청년 고용 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청년 고용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층이 116만 명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 문제가 다른 국가나 국내의 다른 연령층 상황에 비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새 일자리는 어디서 얼마나 생기는지 정훈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와 경제계가 손을 잡고 오는 2017년까지 총 20만 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년 연장과 사회 여건의 변화로 청년층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청년 고용 절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4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고 경제계는 신규 채용과 인턴, 직업훈련 등을 통해 16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연평균 5,500명 규모인 교원 명예퇴직을 매년 순차적으로 늘려 2017년까지 총 15,000명의 신규 교원 채용 여력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또 공공부문에서 임금 피크제 도입에 따른 재원 절약분을 8,000명 규모의 신규 청년 일자리 창출에 활용키로 했습니다. 세제 혜택 등 민간 부문의 청년 고용 지원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기업이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을 더 채용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 고용 증대 세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인정하는 세액 공제 혜택도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대 간 상생 고용 지원 제도를 신설해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정규직을 늘린 기업에는 신규 채용 1인당 연간 1,080만 원씩 2년 동안 지원합니다. 일자리 경험 확대를 위해 대기업과 공공기관 위주였던 청년 인턴제를 우량 중소 중견기업으로 확대해 취업 연계형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청년들의 취업 시기가 늦춰지는 점을 감안해 재정 지원 대상인 청년 연령 범위를 29세까지 해서 34세까지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34세의 인력을 고용해도 청년 고용과 관련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는 8월부터 고용노동부와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해외 청년 일자리 협의체를 운영하고 해외에 취업하는 청년 젊은 인력을 2017년까지 연간 10,00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원활히 시행되면 15에서 29세 청년 고용 규모가 2017년 말까지 16만 7천여 명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대우건설이 10년 후 매출 25조 원대의 글로벌 인프라 에너지 디벨로퍼로 변신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대우건설은 오늘 수원 대우건설 인재개발원에서 비전 2025 선포식을 개최하고 인류와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의미의 For the People and Better Tomorrow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대우건설은 비전 달성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글로벌 인프라 에너지 분야의 디벨로퍼로 성장하겠다는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2025년까지 매출 25조 원, 연간 영업이익은 2조 원대를 달성해 세계 15대 건설사로 발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대우건설은 디벨로퍼 변신을 위해 국책은행, 대규모 펀드 등과 제휴 협업을 맺어 대규모 금융 조달 능력과 설계 조달 부문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LG전자가 올레드 TV 라인업을 2배로 늘리며 올레드 TV 대중화에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LG전자는 27일부터 국내 시장에 4개 시리즈 5종의 올레드 TV를 순차적으로 선보입니다. 이번 출시로 한국 시장에서 8개 시리즈 총 10종의 올레드 TV 라인업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올레드 TV 5종 가운데 4종은 울트라 올레드 TV로 구성됐습니다.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울트라 HD TV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새로 선보이는 LG 올레드 TV는 얇고 가벼운 기존의 올레드 TV에 부품과 회로의 부피를 줄여 아트 슬림 디자인을 구현했습니다. 특히 55인치 울트라 올레드 TV는 제품 두께가 4.8mm에 불과해 스마트폰 두께보다도 얇습니다.
금융당국이 서울 시내 면세점 선정과 관련해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인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업자 발표 직전에 주가가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이면서 사전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달부터는 기업 정보 제공자와 1차 정보 수령자로 한정됐던 불공정 거래 처벌 대상이 2차, 3차 수령자까지 확대됐기 때문에 주워들은 정보라고 변명을 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습니다. 증권사들도 여느 때보다 직원들 입단 속에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보도국의 한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융당국이 이번 달부터 이 시장 질서 교란 행위의 처벌 강도를 높였다고 하는데요. 기존 법에서 어떤 것이 강화가 된 건가요? 네, 미공개 기업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부당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처벌을 강화했는데요. 이번 달 시행된 자본시장법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과 달리 2차, 3차 정보 수령자에 대한 처벌 영역이 확대됐다는 것입니다. 옛 자본시장법에서는 처벌 대상이 주식 발행회사의 내부자나 준내부자, 회계법인이나 변호사 등 이들로부터 직접 정보를 수령한 1차 정보 수령자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이후의 정보 수령자가 회사의 외부 정보를 기관 투자자나 애널리스트 등에서 들은 정보를 가지고 주식을 거래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회사 내부 정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해당 정보가 주식 거래 여부 또는 거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그리고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에 관한 정보로 다수에게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회사 내부자 또는 정보 생성자로부터 받는 경우도 금지했습니다. 결국 공개되지 않은 시장 정보를 이용해 2차 이후 정보 수령자가 주식 거래를 한 행위도 금지한 것입니다. 또 그동안은 의도성이 있는 시세 조정의 경우 처벌 대상이었지만 현재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의도가 없더라도 시세 조정 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기존 규제 대상자들은 형사처벌을 받고 2차 이후의 정보 수령자들은 과징금 처벌은 받는데 이 과징금은 미공개 정보로 얻은 이익의 최대 1.5배를 받게 됩니다. 사실상 상한이 없다 보니 경우에 따라선 형사처벌보다 더 무서운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벌 대상이 한 달이 건너서 간접적으로 미공개 정보를 들은 2차 이상의 수령자까지 확대가 된 건데요. 이 처벌 대상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이 가족 모임이나 동문회 등에서 사적인 자리에서 지인에게 들은 정보를 바로 투자를 했고 그것이 만약 미공개 정보였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준비한 예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위의 예시에서 처벌을 받는 사람은 1번과 4번에 있는 인물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사례 중 기자 친구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얻어 주식을 산 A씨는 1차 정보 수령자들로부터 정보를 들은 2차 수령자이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대상자입니다. 같은 이유로 증권사 애널리스트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듣고 주식에 투자한 펀드 매니저도 처벌됩니다. 하지만 인터넷 게시글을 본 B씨처럼 미공개 정보가 아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를 접했거나 식당 종업원 C씨처럼 우연히 정보를 들어 주식 투자에 나선 사람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접적인 정보 수령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무의식 중에 했던 행동들이 또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그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요. 금융당국이 특히 또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고요? 네. 금융회사에 계신 분들도 앞으로는 긴장을 좀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 등이 상장 기업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은밀하게 유통하는 것에 대해 엄중히 감독하겠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애널리스트의 경우 기업들과의 접촉이 잦기 때문에 내부 정보를 얻어서 친분이 있는 매니저들에게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금지가 강화됐습니다. 펀드 매니저는 누가 많이 산다더라 혹은 판다더라 하는 정보를 이용한 매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같은 매매 행위는 시행령 개정 이전에도 금지된 부분이었지만 브로커들에게 습관적으로 어느 창구에서 많이 매도 주문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좀 알아봐달라 했던 관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내부에서 나온 정보를 한두 단계 거쳐서 듣다 보니 2차 정보 이후였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펀드 매니저가 정보를 이용해 투자하면 이익은 펀드 투자자에게 가는 것인데 이 배상은 개인이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펀드 매니저가 투자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만큼 책임이 가중된다면서 성과급 등이 연동돼 있기 때문에 수익률 향상에 힘쓰는 것인 만큼 책임을 펀드 매니저에게 묻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일단 개정안 시행과 함께 금융당국에서 감시를 강화한다고 하니까 그 정도의 시장 정화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또 일각에서는 투자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네. 이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여의도 증권가도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규제 대상이 방대해짐에 따라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이를 의식했는지 금융위가 이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챙긴 부당이득이 2천만 원 미만이면 과징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는데요. 2천만 원이 안 되는 경우는 무조건 면제되는 것이냐는 질문이 많은데 금융당국은 과도한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가능성을 감안해 이러한 기준을 둔 것이고 만약에 이를 악용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나치게 가벼운 사안에 대해 과징금이 남발되지 않도록 선을 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의 한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4월 농심에서 출시한 짜장라면이 식품업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굵은 면발에 간짜장 스프가 특징인 이 상품은 출시 2달 만에 라면 제품 순위 10위에 오르는 등 성장세도 가파른데요. 이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식품업계에서 여름철 때 아닌 짜장라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짜장라면이 인기를 끌면서 올여름 매출은 지난해보다 150% 넘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여름철 대표 면요리였던 비빔면과 냉면은 매출이 줄었습니다. 고객님들이 매장에 방문하시면 대용식 쪽에 특히 요즘은 짜장 쪽을 많이 찾고 계십니다. 이 같은 짜장라면 열풍의 시작은 짜왕. 두껍고 굵은 면발에 간짜장 스프를 특징으로 하는 짜왕은 SNS상에서 입소문을 타고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짜왕면은 이렇게 수타면처럼 이렇게 칼국수면처럼 돼 있어서 식감이 더 좋았던 것 같고 또 기존의 짜파게티는 좀 단맛이 많았는데 짜왕은 약간 좀 간짜장 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짜왕은 지난 4월 출시 이후 한 달 만에 100억 원이 판매되는 등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지난달에는 128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5월 매출 대비 54%나 증가한 수준입니다. 아울러 짜왕은 누적 매출 220억 원으로 72일 만에 올해 상반기 전체 라면 시장 순위에서 10위에 올랐습니다. 이 같은 짜왕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농심은 6월 63%의 점유율로 변함없는 1위를 달렸습니다. 오뚜기는 16%, 삼양식품은 10.9%, 팔도는 10.1%의 점유율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짜왕이 이처럼 폭발적인 반응을 얻자 다른 업체들도 짜장라면 신제품을 잇따라 출시하며 짜장라면 시장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뚜기에서는 지난 20일 진짜장을 선보였고 팔도 또한 팔도 짜장면을 22일 출시했습니다. 농심은 하반기 짜왕 판매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인기 개그맨을 짜왕 모델로 발탁해 새로운 TV 광고를 선보이고 있고 대형마트 판촉 행사, 온라인 고객 이벤트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짜왕의 인기로 다른 업체에서도 짜장라면을 잇따라 출시하며 짜장라면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농심은 하반기에도 짜장라면 시장에 마케팅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여름철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현재 9,412건으로 2009년 7월에 9,005건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2006년 실거래가 조사를 시작한 이후 7월 거래량으로 가장 많은 것입니다.
올 들어 금리 인하와 규제 완화, 전세난 등으로 실수요자들이 구매 수요로 전환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22일 정부가 가계부채 대응 방안으로 내년부터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데다 휴가철까지 겹치며 주택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어 현재 분위기가 8월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올 상반기 전국 땅값이 1.07% 상승해 2010년 이후 56개월 연속 소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전국 17개 시도 땅값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은 1.01%, 지방은 1.18% 상승했습니다. 수도권 중 서울은 2013년부터 22개월 연속 소폭 상승 중이지만 경기 인천 지역은 전국 평균을 하회했습니다. 지방은 대구시가 1.8%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시군 구별로 집가 변동이 가장 큰 지역은 전남 나주시로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한편 올 상반기 전체 토지 거래량은 총 153만 필지로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해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 사채와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화랑을 보이면서 보유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CB와 BW 발행이 활발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1일까지 공시 기준으로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CB 발행 권면 총액은 1조 3,96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2.39% 증가했습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시장 발행 규모가 9,28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08.96% 증가한 반면 유가증권 시장은 4,678억 원으로 32.83% 감소했습니다. 올해 들어 BW 발행 공시 권면 총액은 99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327억 원 대비 202.38% 증가했습니다. 코스닥 BW 발행 공시 권면 총액은 94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87.11% 급증했습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로 인한 마지막 격리자가 오늘 해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사실상 메르스 종식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메르스로 인해 격리됐다가 해제된 사람은 모두 16,693명으로 메르스 격리자는 68일 만에 한 명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내일 국민에게 일상생활로 돌아가달라는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메르스에 대한 공식적인 종식 선언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대로 메르스 환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유전자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28일이 지난 뒤 할 예정이어서 일러야 다음 달 하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메르스에 감염된 뒤 입원 치료 중인 환자 12명 가운데 11명은 유전자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명이 음성과 양성 판정이 번갈아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편 메르스로 인한 누계 환자 수는 186명, 총 사망자 수는 36명으로 신규 환자는 지난 6일 이후 22일째, 사망자는 12일 이후 16일째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3.25% 급락한 751.04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나스닥 지수가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인 것이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LG전자가 오는 29일 20만 원대 스마트 폴더폰 LG 젠트를 LG U 플러스를 통해 출시합니다. 폴더폰에서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년층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것이 특징입니다. 오리온은 지난 24일 에버랜드와 신규 놀이시설 도입 및 마케팅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새 놀이시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오리온의 스낵과 파이, 비스킷 등 다양한 제품들과 연계해 동화 속 과자로 만들어진 컨셉으로 제작됩니다. GS 홈쇼핑이 오는 28일 티커머스 채널 GS 마이샵을 공식 개국합니다. GS 마이샵은 생방송으로 하루 20분짜리 프로그램 72개를 방영합니다. 시청자는 생방송을 놓치더라도 데이터 매장을 통해 언제든 지난 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2달 넘게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종식됐습니다. 22일째 신규 감염자가 없는 데다 격리 대상도 모두 해제된 만큼 의료계에서 종식을 권고했는데요. 이번에 뼈아픈 경험을 통해 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센 경제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